이제부터 다이빙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속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스노클링에 필요한 스킨 다이빙 장비, 둘째는 스쿠버 다이빙에 꼭 필요한 스쿠버 장비, 그리고 마지막은 기타 장비들입니다. 사진 속처럼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준비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해요. 스쿠버 장비는 195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다양하고 정교해졌습니다. 다이빙에서는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용법을 잘 모르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성, 기능,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그런 기초 지식을 차근차근 다뤄볼 겁니다. 스킨 다이빙 장비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 장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스크와 오리발은 몸에 잘 맞는 걸 착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너무 크거나 작으면 불편하고 물이 들어오거나 발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여러분이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도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좋은 제품을 고르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눈앞에 공기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는 공기 없이 물체가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스크가 없으면 시야가 흐릿하고 거리감도 헷갈리죠. 또, 코 부분이 막혀있지 않으면 마스크에 물이 들어오거나 압력 평형을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는 단순해 보여도 꽤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스크는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리, 프레임, 스커트, 노즈 포켓, 머리끈과 같은 조절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열 처리된 유리는 깨졌을 때에도 다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즈 포켓은 우리가 압력 평형할 때 코를 잡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머리끈은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조이지도 않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얼굴에 닿는 스커트는 물이 안 들어오도록 부드럽게 밀착되어야 하죠. 이렇게 각 부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사용하면 더 안전하고 편한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마스크의 종류와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크게 고무 제품과 실리콘으로 나뉘는데 요즘은 대부분 실리콘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피부에 더 부드럽고 밀착도 좋기 때문이에요. 렌즈 구성에 따라서도 1안식, 2안식, 3안식으로 나뉘는데요. 1안식은 시야가 넓고 개방감이 좋고 2안식은 렌즈가 분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부피가 적습니다. 3안식은 측면에도 렌즈가 있어 시야를 더 확보할 수 있죠. 또 기능별로 보면 배수 밸브가 달린 모델, 근시 교정용 렌즈가 끼워진 모델, 그리고 노안을 보정해주는 하단 돋보기 렌즈가 붙은 모델도 있어요. 마스크를 고를 때는 부피가 얼마나 작은지, 얼굴에 잘 맞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마스크는 얼굴에 더 가까이 밀착되니까 이퀄라이징하기가 쉬워요. 반면에 부피가 큰 마스크는 시야가 좀 더 넓어서 풍경 감상에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형에 잘 맞는 걸 직접 착용해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기 보이는 건 근시 교정 렌즈와 노안 보정 렌즈입니다. 근시 교정 렌즈는 안경처럼 도수가 들어가 있어서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이 수중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요. 노안 보정 렌즈는 아래쪽에 돋보기가 들어가 있어서 수중에서 다이브 컴퓨터나 게이지를 확인할 때 유용하죠. 요즘엔 주문 제작으로 자신의 도수에 맞는 렌즈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도 편안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강사나 다이빙샵과 미리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스노클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노클은 수면에서 머리를 물속에 담근 상태로도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탱크에 공기를 쓰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수면에서 쉬거나 이동할 때 아주 유용하죠. 구성은 간단합니다. 대롱, 마우스피스, 연결고리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대롱은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입에 무는 마우스피스는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종류도 다양해요. J형, 자바라형, 왕복형 등 형태에 따라 다르고 배수 밸브가 달린 모델은 물이 들어와도 쉽게 뱉을 수 있고 탈부착 고리는 마스크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노클을 고를 땐 호흡이 편안한 게 중요합니다. 너무 굵고 짧으면 숨쉬긴 편하지만 물 빼기가 어렵고 반대로 너무 가늘고 길면 물 빼기는 쉬워도 호흡이 어려울 수 있어요. 초보자나 여성 다이버는 그 중간 정도 길이와 직경을 가진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스노클을 마스크의 왼쪽 머리끈 쪽에 부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유는 공기 공급 호스가 오른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스노클을 선택할 땐 실제로 착용해보고 숨 쉬는 느낌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리발은 물속에서 다이버가 추진력을 얻기 위한 장비예요. 수영장에서 발차기 할 때보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구성은 발을 넣는 발집, 판, 지지대, 조절끈, 고정장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발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빼기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스프링힐 스트랩처럼 쉽게 벗고 신을 수 있는 탈착식 버클이 많이 사용됩니다. 종류마다 겹날 방식이나 채널 구조가 달라서 추진력, 유연성 등이 달라지니 자신의 체력과 스타일에 맞는 오리발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오리발은 크게 신발형과 벨트형으로 나눠져요. 신발형은 따뜻한 바다에서 맨발에 바로 신는 방식이고, 벨트형은 잠수용 부츠 위에 착용해서 벨트나 스프링 스트랩으로 고정합니다. 추운 물에서 많이 사용돼요. 오리발을 고를 때는 어떤 환경에서 다이빙할지, 그리고 자신의 발 크기나 체력 수준에 맞춰야 해요. 예를 들어 유속이 빠른 바다에서는 단단한 오리발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뻣뻣하면 다리가 쉽게 피곤해질 수 있어요. 또 스노클링용과 다이빙용은 다르기 때문에 꼭 다이빙용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랩이나 핀버클 같은 예비 부품도 챙겨두는 게 좋아요. 현지에서 갑자기 끊어지면 대처가 어렵거든요. 장비는 한 번 사고 끝이 아니라 관리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다이빙이 끝나면 바닷물이나 수영장 물에 남아있는 염분이나 화학물질이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어서 깨끗한 담수로 꼼꼼하게 헹구는 게 필수입니다. 특히 마스크나 오리발의 버클, 스트랩, 스노클 내부 같은 곳에 모래나 이물질이 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날 수 있어요. 그리고 보관도 중요한데 장비는 직사광선이나 고열을 피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 트렁크에 방치하면 플라스틱이 딱딱해지고 고무는 딱 붙거나 갈라질 수 있어요. 고무와 접착제를 사용하는 다른 장비와 접촉하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장비 수명도 늘고 다음 다이빙 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잠수복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물속에서 체온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아시나요? 육지보다 약 20배에서 30배 정도 빠르게 체온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잠수복 착용이 꼭 필요해요. 잠수복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체온 유지, 또 하나는 몸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산호나 바위에 부딪히거나 해파리에 쏘이는 걸 막아주는 보호 역할도 하죠. 잠수복의 주재료는 대부분 네오프렌이라는 고무 소재예요. 이건 단열 효과가 좋아서 보온성이 뛰어나요. 또 잠수복은 형태나 두께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그 선택은 물의 온도와 다이빙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잠수복은 환경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바디슈트, 아주 얇은 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주로 열대 바다에서 피부 보호용으로 사용돼요. 예를 들어 강한 햇빛이나 해파리 따위를 막아주기 위한 용도죠. 웨슈트,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잠수복이에요.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온 소량의 물이 체온으로 데워져 체온을 유지해주는 방식입니다. 초보자부터 중급 다이버까지 폭넓게 사용합니다. 드라이 슈트, 말 그대로 몸이 젖지 않도록 설계된 슈트예요. 보온 내피를 입고 착용하고 차가운 물에서도 오랫동안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 착용법이 까다롭고 부력 조절도 다르기 때문에 드라이 슈트는 별도 교육을 받은 후에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잠수복을 고를 때는 단순히 보기 좋다고 고르기보단 자신의 체형, 다이빙 환경, 수온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해요. 웨슈트는 반드시 몸에 잘 맞는 제품을 고르셔야 보온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드라이 슈트는 사용하는 수온에 따라 적절한 두께와 재질을 선택하고 내피도 함께 고려해야 체온 유지가 잘 됩니다. 그리고 잠수복만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잠수 장갑, 잠수 신발, 후드 모자 같은 보조 장비도 함께 준비하면 보온성이 훨씬 올라가고 다이빙이 훨씬 더 안전하고 쾌적해집니다. 여러분, 웨슈트는 우리가 비교적 찬 수온이나 장시간 다이빙을 할 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주로 3mm에서 7mm 두께의 네오프렌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어서 환경이나 수온, 활동 목적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몸에 꼭 맞는 슈트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너무 크면 계속 찬물이 들어와서 체온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반대로 너무 꽉 조이면 움직이기 불편하거나 숨쉬기도 답답할 수 있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다이빙 전후로 오래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두꺼운 슈트를 입은 채로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으면 열사병이나 열탈진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 입는 시간도 조절해주는 게 좋습니다. 잠수 신발과 장갑은 체온 유지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먼저 잠수 신발은 발에 잘 맞아야 보온 효과가 제대로 생기고요. 특히 고무 밑창이 단단하면 미끄러짐도 방지해줍니다. 바위 위를 걷거나 보트에서 이동할 때도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장갑, 이건 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날카로운 산호나 바위에 긁힐 수도 있고 물속에서 무언가 잡을 때 손이 다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네오프렌으로 만들어지고 손바닥 쪽은 마찰에 강한 질긴 소재로 덧대어져 있어서 보호력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다이빙 중 손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쓰는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온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머리예요. 그래서 찬물에서 다이빙할 때는 잠수모자, 즉 후드가 아주 중요해요. 이 후드는 머리와 목을 감싸서 보온 효과를 주는데 너무 조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에 있는 경동맥을 압박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어지럽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심하면 밀실공포증처럼 불안감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드는 너무 꽉 끼지 않으면서도 잘 밀착되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써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후드를 찾는 연습도 해보세요. 자, 이제 드라이 슈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름 그대로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는 슈트입니다. 안쪽에 공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몸이 물에 젖지 않고 특히 10도 이하의 추운 겨울 수온에서도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이 드라이 슈트는 안에 보온용 내피를 입을 수 있어요. 육상에서 입어도 따뜻할 정도로 보온성이 뛰어나죠. 다만 가격이 비싸고 조작법이 조금 복잡해서 사용 전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입고 들어갔다간 공기 조절을 잘못해서 수면으로 갑자기 떠오르거나 자세를 잃는 경우도 생기니까 꼭 드라이 슈트 과정을 통하여 연습하고 익숙해진 후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잠수복도 관리를 잘못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다이빙을 마친 후에는 맑은 물 또는 연하게 희석된 세제로 깨끗이 씻어줘야 해요. 염분이 남아있으면 슈트가 딱딱해지거나 손상될 수 있거든요. 특히 뒤집어서 잘 말려주는 게 중요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널어야 곰팡이도 안 생깁니다. 장갑, 부츠, 후드 같은 부속품도 반드시 같이 세척해주세요. 그리고 보관할 때는 절대 슈트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안 됩니다. 복원이 안 되거든요. 가능한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햇빛이나 고열을 피해서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장비는 바로 부력 조절기, 영어로는 BCD 또는 BC라고 부르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다이빙 중에 몸이 뜨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장비예요. 예를 들어 산호초 위를 지나갈 때 우리가 가라앉게 되면 산호를 손상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부력 조절기를 잘 사용하면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이런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물속에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면 에너지 소모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오래 편안하게 다이빙할 수 있어요. 부력 조절기는 내부에 공기를 넣거나 빼서 우리 몸의 부력을 조절하게끔 설계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떠 있고 싶을 땐 공기를 넣고 가라앉고 싶을 땐 공기를 빼면 되죠. 부력 조절기의 사용 목적은 첫 번째는 수면에서의 휴식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부력 조절기에 공기를 채워서 몸을 띄우면 힘들이지 않고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핑킥도 안 해도 되고 수면에서 편하게 숨 쉬면서 기다리거나 쉬는 시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수중에서의 중성부력 유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수중에서 공기의 양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수심에서 딱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중성부력을 잘 맞추면 수중 생물을 놀라게 하지 않고 사진도 잘 찍을 수 있고 장시간 다이빙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력 조절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인플레이터 또는 디플레이터라고 부르는 공기 조절 장치가 있어요. 이건 공기를 넣고 빼는 역할을 하죠.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들어가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는 공간, 즉 공기주머니는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내부 주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코팅된 외피가 감싸진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네스는 우리가 몸의 장비를 고정하는 부분이에요. 어깨와 허리 쪽에 스트랩과 버클이 있어서 장비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력 조절기의 추가 구성 요소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탱크와 연결하는 탱크 밴드와 고리가 있습니다. 이건 탱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은 주머니나 고리, 허리 웨이트를 걸 수 있는 부속들입니다. 여기에 작은 장비를 넣거나 후크를 연결할 수 있죠. 또 중요한 건 과압방지 밸브인데요. 만약 너무 많은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부력 조절기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해주는 장치입니다. 압력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공기를 빼줘서 장비의 안전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부력 조절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끼형 부력 조절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형태예요. 공기주머니가 몸의 앞,
옆 뒤를 감싸는 구조라 착용감이 좋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백마운트형이에요. 말 그대로 공기주머니가 등 쪽에만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하네스 시스템과 결합해서 사용되고 일반적인 조끼형보다 더 큰 부력을 제공할 수 있어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뿐만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더 많은 장비를 사용하는 다이버들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부력 조절기에는 인플레이터 버튼과 디플레이터 버튼이 있는데요. 인플레이터 버튼을 누르면 저압 호스를 통해 공기가 주입됩니다. 반대로 디플레이터 버튼은 공기를 빼는 역할을 하죠. 또한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도 있는데요. 밸브를 열고 입으로 마우스피스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입니다. 이건 수동 백업 방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기를 뺄 때는 버튼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고 누르거나 인플레이터 호스를 아래로 잡아당겨서 조절합니다. 일부 장비는 보조호흡기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서 공기 주입과 호흡이 동시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 사용 전에 꼭 구조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부력 조절기 중에는 웨이트 일체형 부력 조절기도 있습니다. 허리에 웨이트 벨트를 따로 착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부력 조절기 자체에 웨이트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죠. 특히 긴급 상황에서 고리를 당기면 웨이트 파우치가 쉽게 분리되어 버려지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장점은 조절이 쉽고 착용감이 편하다는 것인데요. 교육생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부력 조절기를 선택할 때는 착용감, 조절 장치의 위치, 그리고 조절끈이 얼마나 다루기 쉬운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인플레이터 호스의 연결 부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엔 연결이 맞지 않아 장비가 호환되지 않기도 하니까요. 또한 어깨끈이나 고리의 수중 메모판, 수중전 등 잔압계 같은 장비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 장착 위치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다이빙 전에는 반드시 장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공기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인플레이터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 눌러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공기 탱크 밴드와 버클도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밴드를 꽉 조였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사용이 끝나면 꼭 민물로 내부까지 세척해 주셔야 합니다. 소금기와 불순물은 장비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호흡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기의 가장 큰 목적은 공기 탱크 내 고압의 공기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저압으로 바꾸는 거예요. 1단계는 탱크 밸브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고압에서 중간 압력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2단계는 마우스피스에 연결되어 입에 물고 사용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호흡 가능한 주변 압력으로 조절됩니다. 호흡기는 보통 딤 방식과 요크 방식이 있는데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교육생들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직접 연결해보는 실습을 하게 해주세요. 호흡기를 선택할 때는 입에 잘 맞고 공기의 흐름이 부드럽고 적절한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량을 조절해주는 밸브나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장치가 같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균형식 호흡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더 안정적이고 수심이 깊어져도 공기 흐름이 일정해서 선호됩니다. 그리고 호흡기에는 여러 가지 연결기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잔압계, 보조호흡기, 부력조절기 호스, 그리고 드라이슈트 호스 같은 걸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장비 구성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기는 아주 예민한 장비라서 막 다루면 금방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 질질 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특히 호흡기의 호스를 잡아당기거나 충격을 주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손상이 쉽게 생길 수 있어서 보호대, 즉 호스 프로텍터 같은 걸 끼워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이빙을 마친 후엔 깨끗한 민물에 꼭 헹궈줘야 해요. 소금기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특히 먼지막에는 꼭 닫아줘야 하는데 이건 1단계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호흡기는 생명줄이니까 항상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이번엔 보조호흡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토퍼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조호흡기는 언제 필요할까요? 첫 번째, 다른 다이버에 공기가 고갈됐을 때. 두 번째, 내 주호흡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럴 땐 이 보조호흡기로 공기를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보조호흡기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밝은 노란색이나 눈에 띄는 색깔을 사용하고 몸의 앞쪽에 잘 보이도록 위치시켜요. 또 하나, 주호흡기보다 호스 길이가 살짝 길어야 해요. 그래야 공기 나눌 때 거리 확보가 되겠죠? 보조호흡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옥토퍼스 방식이 제일 보편적이에요. 또는 부력조절기의 인플레이터와 결합된 형태도 있습니다. 이건 버튼을 누르면 공기도 넣고 뺄 수 있는 인플레이터인데
여기에 호흡기 기능까지 같이 있는 거죠. 포니바틀 들어보셨죠? 작은 탱크를 따로 부착해서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EBS처럼 아주 작은 탱크와 마우스피스로 구성된 응급용 장비도 있어요. 선택할 땐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째, 호흡하기 쉬운가. 둘째, 눈에 잘 띄는가입니다. 특히 위급 상황에서는 잘 보여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탱크 또는 실린더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당연히 고압의 공기를 저장하는 것이죠. 탱크는 알루미늄 또는 스틸 합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알루미늄은 가볍고 녹이 잘 안 슬지만 물속에서는 약간 부력을 가져요. 반면에 스틸 탱크는 물속에서 무겁기 때문에 웨이트를 조금 덜 차도 됩니다. 보통은 80큐빅피트짜리 약 11리터 용량의 실린더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탱크 안에 공기를 다 쓰게 되면 공기 무게가 빠져나가서 양성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웨이트를 정확히 착용해야 합니다. 공기 탱크는 그냥 쓰고 끝나는 장비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필수예요. 우선 유관 검사를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탱크 안을 들여다보면서 부식이나 이물질,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압력 검사는 4에서 5년에 한 번씩 해야 해요. 이건 탱크에 물을 채워서 압력을 가한 후 변형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좀 더 정밀한 검사예요. 탱크를 떨어뜨리거나 화재나 과도한 열에 노출되었거나 탱크 냄새가 이상할 때도 반드시 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에 담긴 상태에서 밸브를 열면 물이 내부로 들어가 부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아주 흔한 실수니까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민물로 깨끗이 헹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비워두는 것보다는 내부에 약간의 공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모든 실린더에는 제조 정보와 안전 정보를 표시한 각인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OTTC 같은 표시는 관리 기관을 의미하고요. 3AL은 탱크의 재질이 알루미늄이라는 걸 말합니다. 3000psi는 허용 압력이죠.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또 옆에는 제조 회사명과 고유번호, 제조 연월도 각인되어 있어서 이걸 보면 탱크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탱크 밸브는 아주 중요한 연결 장치예요. 실린더에서 고압 공기를 빼내서 레귤레이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밸브는 K형 밸브를 사용하고요. 재질은 황동의 크롬 도금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좋아요. 호흡기의 1단계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공기가 새지 않도록 오링이 꼭 있어야 하고 다이빙 전엔 항상 이 오링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안전 파열판이에요. 만약 허용 압력보다 높게 충전되면 이 판이 터지면서 압력을 빠르게 방출시켜서 탱크 자체가 파손되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밸브는 단순히 공기 열고 닫는 장치가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중요한 안전 부품인 거예요. 밸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가장 흔한 사고는 탱크가 넘어져서 밸브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차 트렁크에 실어놨는데 고정이 안 되어 있거나 바닥에 눕혀두지 않고 세워놨는데 누가 건드려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밸브가 부러지거나 공기가 한 번에 빠져나오면 로켓처럼 튀어나가서 주변 사람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탱크는 눕혀놓거나 고정장치를 이용해서 절대 넘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이빙을 할 때는 슈트나 장비가 부력을 만들어서 몸이 떠오르려고 하죠. 이걸 상쇄시켜서 중성부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웨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일론 벨트에 납덩이를 끼우는 웨이트 벨트 형태가 있고 BC의 웨이트 주머니가 내장된 통합형 형태도 있어요. 버클이 있어서 쉽게 착용하고 벗을 수 있어야 하고 혹시 비상시에는 빠르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야 합니다. 수중잔압계, 흔히 SPG라고 부르는 장비는 우리가 수중에서 공기 탱크 안에 공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공기 고갈은 다이빙 중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잔압계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중잔압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보는 바늘식, 즉 보호등관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자식으로 다이브 컴퓨터에 통합돼서 나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수중잔압계는 1단계 호흡기의 고압 포트에 연결되어 고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수중잔압계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부력 조절기 앞쪽 가슴 근처에 위치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주 확인할 수 있고 해초나 암석 등에 걸릴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밸브를 열 때는 반드시 천천히 열어주세요.
갑작스럽게 열면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이 전달돼서 게이지나 호스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압 호스 연결 부분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호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특히 꼬이거나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다이빙 시간, 수심, 상승 속도, 무감압 한계 시간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실시간으로 체내에 남아있는 잔류 질소량을 추정해줍니다. 이 덕분에 다이버는 더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고 상승 속도 초과나 감압 정지 시간을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빙하는 동안 이런 정보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다이빙 환경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브 컴퓨터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심, 시간, 상승 속도, 무감압 한계 시간은 물론이고 감압 정지, 수면 휴식 시간, 비행기 탑승 대기 시간까지도 알려줍니다. 화면은 숫자로 표시되기도 하고 그래픽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자동 작동형도 있고 수동 작동형도 있으니 사용하는 제품의 설명서를 꼭 숙지하고 다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종류도 손목형과 콘솔형으로 나뉘는데 손목에 착용하는 시계형이 요즘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관리는 간단합니다. 충격에 약하니 조심해서 다루고 배터리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교체해주세요. 다이빙에 꼭 필요하진 않지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타 장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이빙 시계, 수심계, 나침반, 수면 표시 부위, 다이빙 칼, 수중 전등 등이 있고요. 장비 가방이나 다이빙 깃발, 로그북, 슬레이트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장비들은 다이빙 환경이나 개인의 스타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다이빙을 한다면 수중 전등은 필수고요. 수면에 부상할 때는 SMB를 꼭 사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빙 시계는 다이브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장비로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도구예요. 특히 초보 다이버들이나 여분의 시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구성 요소를 보면 일반적인 시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회전 숫자판이 있어서 입수 시점이나 특정 시간 기준을 설정해 둘 수 있어요. 또한 야광 기능이 있는 숫자판이나 백라이트가 있어 어두운 수중에서도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밴드는 드라이 슈트나 두꺼운 웨슈트를 착용했을 때도 차고 벗기 쉽게 충분히 길게 제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형 다이빙 시계는 타이머, 알람, 로그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충분히 기능적인 역할을 해내는 장비입니다. 수심계는 다이버가 수중에서 어느 깊이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비로 수압을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하죠. 보통 외형은 플라스틱이나 크롬 도금으로 되어 있고 전면은 투명 창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내부에는 공기나 오일이 채워진 용기가 들어있어서 수압에 따라 바늘이 움직입니다. 종류는 크게 아날로그식과 전자식으로 나뉘고 요즘은 대부분 다이브 컴퓨터에 수심 표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심계를 휴대하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하지만 백업 장비로 혹은 더블 체크용으로 갖고 다니는 다이버도 있고 트레이닝 목적으로 수심 변화를 눈으로 익히는 데도 좋습니다. 야광 다이얼이나 고대비 숫자판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보이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죠. 물속에서는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야에 의존하지 않고도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장비예요. 기본적으로 회전식 숫자판이 있어서 기준 방향을 설정해두고 이동할 수 있고 야광 기능이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는 방향선인데 이걸 나침반과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야 정확한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손목형과 콘솔형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사용하는 장비 스타일이나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향을 확인할 때는 수평을 잘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침반이 기울어지면 정확하지 않은 방향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할 때 수평 맞추는 연습을 충분히 시켜줘야 합니다. 수면 표시 부위는 영어로 SMB, 즉 Surface Marker V라고 하죠. 이 장비는 수면 위에서 다이버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부유식 표지예요.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빨간색이나 노란색처럼 밝은 색상으로 제작되며 보통은 길다란 튜브 형태로 부풀려서 사용합니다. 보트에서 멀리 떨어져 떠오를 때 혹은 드리프트 다이빙 후 수면에서 픽업 지점을 알릴 때 필수 장비죠. 색깔과 모양이 눈에 띄기 때문에 다이빙 소시지라고도 불리고 안전을 위해 호각이나 경적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이빙 칼은 단순히 무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용,
사고 방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주로 낚시줄에 얽히거나 로프에 감겼을 때 자신이나 버디를 구조하기 위한 용도죠. 재질은 녹이 잘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티타늄으로 만들어지고 칼집에 스트랩이나 스냅을 이용해서 몸에 고정시켜 착용합니다. 착용 위치는 허벅지 안쪽이나 BCD 호스 부위, 종아리 등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르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중 전등은 야간 다이빙뿐 아니라 낮에도 필수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깊어지면 빛이 흡수되어 색상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전등으로 조명을 비추면 사라졌던 색들이 다시 살아나서 물고기나 산호의 본래의 색을 감상할 수 있어요. 수중 전등은 크게 주 전등과 보조 전등으로 나뉘고 대부분 오링을 이용한 방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배터리는 사용 전에 충분히 충전하고 예비 전등도 항상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장비 가방은 단순히 운반용 가방이 아니라 장비 보호와 정리의 핵심 도구입니다. 바퀴가 있는 모델은 이동이 편하고 손잡이와 어깨끈이 있는 모델은 보트나 계단 이동 시 유용해요. 장비를 꺼낼 순서에 역순으로 넣는 게 핵심이에요. 보트 위에서 빠르게 장비를 꺼내야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장비가 위에 있어야 편하겠죠. 다이빙 깃발은 다이버의 안전을 위해 수면 위에 표시하는 신호 장치입니다. 주변을 항해하는 보트들이 다이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는 장비죠. 깃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빨간 바탕에 흰 대각선이 있는 다이버가 아래 있음, 또 하나는 흰색과 파란색이 나뉜 국제 알파기예요. 여러분, 다이빙을 한 후에는 꼭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로그북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다이빙 일지를 정리해 놓는 책이에요. 기록하는 내용은 다이빙 날짜와 장소, 수심, 시간, 기온, 시야 같은 기본 정보, 함께 다이빙한 사람, 느낌이나 특이사항 등을 적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다음 다이빙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고급 자격증 신청할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슬레이트는 수중에서 글씨를 쓸 수 있는 플라스틱판이에요. 수중에서 말이 안 되니까 신호로 부족할 때 글로 소통하는 도구죠. 예를 들어 문제 상황을 설명할 때, 로그북에 적을 정보를 잠시 메모할 때 유용합니다. 또 어떤 슬레이트는 지도나 체크리스트가 그려져 있어 수중 내비게이션용으로도 쓰여요. 작지만 아주 실용적인 장비입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스노클 사용의 주목적은 무엇인가? 정답은 C번. 수면에서 얼굴을 들지 않고 호흡하기 위해입니다. 스노클의 주목적은 수면 위에서 얼굴을 물속에 담근 상태로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수 전, 수면 이동 중이나 다이빙 후 보트나 해안으로 돌아올 때 공기를 아끼면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마스크가 얼굴에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답은 A번. 마스크를 얼굴에 대고 코로 공기를 들이마셔 본다입니다. 마스크 핏 테스트 방법은 마스크를 얼굴에 살짝 대고 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 가볍게 들이마셨을 때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되면서 저절로 붙어 떨어지지 않으면 얼굴에 잘 맞는 것입니다. 끈을 조여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 흡착 여부로 핏을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3. 시각 또는 청각을 이용한 구조신호 도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C번.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는 다이버 간 수중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글씨를 써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주로 정보 전달이나 브리핑, 간단한 메모에 사용되며 구조 요청 도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SMB는 수면에서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조 신호 장비입니다. 호각은 수면 위에서 청각을 이용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구조 신호 도구는 멀리서도 인식 가능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수단이 필요하며 슬레이트는 근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구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오리발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B. 신발형은 조절 스트랩이 달려있다입니다. 신발형 오리발은 발을 신발처럼 넣는 구조이며 조절 스트랩이 없습니다. 조절 스트랩은 벨트형 오리발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부적절한 설명입니다. 5. 웨슈트와 드라이슈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D번. 웨슈트는 슈트와 피부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된다입니다. 웨슈트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과 수트 사이에 들어온 얇은 물층을 체온으로 데워서 열 손실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물층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물의 순환은 존재하며 공기층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피부와 슈트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는 것은 웨슈트가 아니라 드라이슈트의 특징입니다. 6. 웨슈트나 드라이슈트 착용 시 보온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로 착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발목 웨이트입니다. 잠수 장갑, 잠수 후드, 조끼 등은 다이버가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반면 발목 웨이트는 보온과는 무관하며 다리의 부력을 조절하거나 하강 시 체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보온을 목적으로 한 장비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7. 잠수복의 관리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D번. 보관할 때는 접어서 보관한다 입니다. 잠수복은 사용 후 깨끗한 민물에 헹군 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관 시에는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 접어서 보관하면 접힌 부위가 손상되거나 압착 자국이 생겨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네오프렌 재질은 접힘에 약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접은 상태로 두면 복원력이 떨어지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어서 보관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관리 방법이므로 부적절하며 정답입니다. 8. 다이브 컴퓨터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정답은 D번. 짝의 다이빙 시간입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본인에게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다이빙 짝의 다이빙 시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 다이버는 자신의 컴퓨터를 착용하고 따로 기록되기 때문에 짝의 정보는 다이브 컴퓨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9. 다이브 컴퓨터에 나타나는 최대 잠수 수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은 1번. 다이빙 도중 도달한 최고 수심입니다. 최대 잠수 수심은 말 그대로 이번 다이빙 중에 가장 깊이 내려갔던 수심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심 15m까지 내려갔다가 대부분을 6m에서 보냈다고 해도 최대 잠수 수심은 15m로 기록되는 거예요. 10. 무감압 한계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은 C. 감압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 다이빙 시간입니다. 무감압 한계 시간은 다이버가 감압병에 걸릴 위험 없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최대 허용 시간을 의미해요. 이 시간을 초과하면 체내에 녹아든 질소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 수중에서 감압 정지를 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다이브 테이블이나 다이브 컴퓨터를 통해 현재 깊이에서의 무감압 한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11. 다이브 컴퓨터가 경고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D. 하강속도 초과입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버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고를 해요. 무감압 한계 초과, 상승속도 초과, 안전정지 또는 감압정지 무시 등을 경고를 해줍니다. 반면 하강속도는 다이브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일반적인 항목은 아니에요. 물론 너무 빠른 하강은 귀 압력 평형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다이버 스스로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지 다이브 컴퓨터가 경고음을 통해 알려주는 주된 경고 사항은 아니에요. 12. 잔압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B. 수중 잔압계는 중간 압력에 의해 작동된다 입니다. 잔압계는 호흡기 1단계를 통하여 탱크에 고압이 전달되어 작동해요. 중간 압력은 잔압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중간 압력에 의해 작동된다는 설명은 부적절해요. 13. 웨이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D번. 민물에서는 바닷물에서보다 웨이트를 조금 더 착용해야 한다 입니다. 바닷물은 민물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바닷물에서는 더 큰 부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민물에서는 바닷물보다 부력이 덜하므로 웨이트를 덜 착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바닷물에서 다이빙할 때는 민물보다 더 많은 웨이트가 필요합니다. 14. 수중 전등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C번. 야간 다이빙에서는 보조 전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입니다. 야간 다이빙에서는 주 전등 외에 반드시 보조 전등, 즉 백업 라이트를 휴대해야 합니다. 주 전등이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소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무리하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5. 다이빙 깃발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다이빙 깃발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다이빙 깃발은 다이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나 지역에서는 다이버가 수중에 있을 때 보트 운전자나 다른 수상 활동자들에게 해당 지역에 다이버가 있음을 알리는 법적 또는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안전수칙 및 법규에 부적합합니다. 16. 호흡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D. 비상용 호흡기의 일반적인 형태는 옥토퍼스다입니다. 호흡기는 수심에 관계없이 공기를 공급하지만 1단계에서 탱크의 고압 공기를 중간 압력으로 2단계에서 중간 압력을 주변 수압과 동일한 압력으로 낮춰 공급합니다. 따라서 항상 10바 또는 2단계에서 중간 압력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옥토퍼스나 잔압계 등은 호흡기 1단계에 연결됩니다. 17. 실린더의 유관 검사 주기는? 정답은 A. 1년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실린더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요강 검사는 실린더 내부와 외부의 부식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18. 다음 중 나침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C. 안전 파열판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찾는 도구로 주요 구성 요소로는 자기장을 따라 방향을 가리키는 북받침, 다이버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선, 그리고 방향 설정을 돕는 회전 숫자판 등이 있습니다. 안전 파열판은 스쿠버 다이빙 탱크 밸브에 장착되어 탱크 내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자동으로 파열되어 공기를 배출시켜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나침반이 아닌 탱크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19. 부력 조절기의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A.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백마운트형이다 입니다. 부력 조절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조끼처럼 입는 조끼형입니다. 백마운트형은 공기 주머니가 등 뒤에만 위치하는 형태로 주로 테크니컬 다이빙이나 특정 다이버들이 선호하지만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다이버에게 가장 흔한 형태는 재킷형입니다. 20. 다음 중 일반적으로 콘솔에 장착하지 않는 장비는? 정답은 D. 수면 표시 부위입니다. 콘솔은 다이버가 다이빙 중에 필수적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침반, 잔압계 또는 다이브 컴퓨터 등 여러 계기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장비입니다. 그러나 수면 표시 부위는 다이빙을 마친 후 수면으로 상승하여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수중에서 비상 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부력 장비로 콘솔에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접어서 BCD 주머니 등에 보관하거나 별도로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스쿠버 다이빙은 장비를 다루는 스포츠예요. 장비에 익숙해지면 다이빙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이해는 정말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다양한 장비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숨을 쉬기 위한 호흡기, 공기를 저장하는 공기 탱크, 수심과 시간 등을 알려주는 다이브 컴퓨터, 그리고 몸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웨트슈트와 부력 조절기까지 다뤘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은 여러분이 물속에서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요소들이에요. 나중에 장비를 선택하거나 사용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